네, 에코프로 관련된 수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올해 퍼가 지금 네이버 금융 기준으로는 174배, 내년 PER 기준으로는 111배, 25년 PER 기준은 64.7배인데 요게 그 에코프로 비엠 44조 수주 계획을 잘 뜯어보시면 사실은 그 뭐 논란이 있는 증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NH투자증권이 좀 가장 합리적으로 그 추정을 해서 제 판단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NH투자증권 가장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는데 44조를 5분의 1 해서 5년 계약이니까 8조 8천억씩 꽂히는 게 정상인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 리포트에 따르면 대략 24년도에 한 4조 5천억에서 한 5조, 25년도에 대략 뭐 6조 5천억에서 8조, 26년도에 뭐 9조에서 뭐 9조 5천억, 뭐 27년도에 뭐 10조에서 12조, 10조에서 뭐 11조 5천억, 28년도에 뭐 12조, 29년도에 뭐 15조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만약에 네이버 금융에 반영되면 에코프로비엠 그 24년도보다는 25년도 PER에 훨씬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도 PER 기준으로는 저는 50배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4년도에 EPS 성장률이 57%, 25년도에 EPS 성장률이 72%인데 이것도 한 80에서 90%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는 삼성 SDI가 지금 가장 그래도 셀 3사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삼성 SDI가 지금 진행하는 차종이 BMW라든지 그다음에 볼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현대차랑도 합작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의 가장 끈끈한 그 양극재 그 밸류체인 업체가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뭐 볼보, BMW, 뭐 혼다, 현대차 등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4조 관련된 계약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뭐 대략 뭐 3조 5천억에서 5조, 25년도에 뭐 6조 5천억에서 8조, 26년도에서 8조 5천억에서 뭐 10조, 27년도에 10조 5천억에서 12조 계속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반영은 25년보다는 26년보다는 27년과 8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상장이 됐죠. 그래서 상장 관련돼서 그 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았고 너무 힘들게 상장돼서 그거를 진짜 보상받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그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거는 일단 공모가도 너무 싸게 적용된 부분도 있었고 유통 물량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고 최근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좀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생산 캐파를 4배 이상 늘릴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에만 너무 물량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게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에코프로 물량을 쳐내기에도 바쁠 정도로 에코프로 물량이 많다는 거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 김병훈 대표님 밝힌 것처럼 얼마든지 에코프로비엠 김병훈 대표님 밝혔듯이 뭐 LNF가 될 수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 LG화학이 될 수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필요하면 중국하고 합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이렉트로 효율성이 높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쓰는 게 IRA 법안 FEOC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다른 공급사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은 철강 회사에서 완전히 2차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2차전지의 매출이 전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철강의 관점에서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2차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면 2차전지 관련된 리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 뭐 사실 뭐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지만
모든 외국인들이 다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큰 뭐 자산운용사인 뭐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 운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밝다고 장기 투자 관련된 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62조, 포스코 그룹이 철강으로 나눈 매출의 거의 70% 육박하는, 포스코 그룹이 대략 철강으로 나눈 매출이 80에서 85조니까 거기에 70% 육박한 2차 전지 매출을 62조 2030년까지 밝혔고요. 리튬을 42만 3천 톤에 대략 13조 6천억의 매출을 밝혔는데 굉장히 리튬 가격을 3만 불 후반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튬 관련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순도 니켈을 24만 톤, 리사이클을 통한 리튬, 니켈, 코발트의 매출을 7만 톤, 그리고 양극재를 100만 톤, 음극재를 37만 톤. 양극재, 음극재 모두 캐파 기준은 국내 1등이고요. 양극재 100만 톤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캐파 1등입니다. 음극재 37만 톤은 글로벌 기준으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생산 캐파고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매출이 당장 이제 드디어 광양에서 11월 달에 상업 생산이 시작됐고 25년도 상반기에는 그 아르헨티나 리튬이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상업 생산한 리튬은 내년 하반기에 한 대략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매출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튬을 그 배터리 소재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을 만드는 업체가, 특히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도 하지만 리튬 관련된 그 에비타 마진이 5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마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만약에 리튬 관련된 매출이 그 1조 8천억이 발생한다고 하면 에비타 마진이 한 9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총 4만 3천 톤의 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철강의 밸류에이션이 대략 국내 철강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 그룹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글로벌 경쟁사라고 하는 엘버말이나 사실 SQM이나 뭐 중국의 틴치리튬 굉장히 밸류에이션 PR이 낮은데 그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으로 철강에서 나는 매출과 이익이 있습니다. 85조 매출에 영업이익 대략 5조에서 6조 나는 그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밸류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네, 포스코는 포스코가 가진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앱,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 솔루션, 뭐 굉장히 다양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합산해 보면 포스코 그룹의 원래 갖고 있던 철강의 가치,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리튬의 가치,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하면 포스코 그룹의 현재 시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포스코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라 지금 철강 회사로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사실 앞으로 그 무궁무진하게 커질 산업이고, AI에 들어가는 필수 하드웨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상당히 커질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막 시장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AI도 그렇고 AI 관련된 수혜주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그 수혜주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관련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랑 반도체, 일단은 반도체가 내년에도 계속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워낙 올해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극명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내년 전망에서 어떤 증권사도 빠지지 않는 게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주가 수익률을 나타냈죠. 최근에는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도체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
주도주가 되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더 치고 가려면 스토리도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숫자도 계속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대한 숫자 그러니까 넘버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 AI 반도체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이 마이크론 같이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고요. IDM이라고 합니다. 종합 반도체는 물건도 만들어서 위탁 생산도 하고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도 하고 물건 위탁 생산도 같이 하는 거를 IDM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하고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은 TSMC나 DB 하이텍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맡기고 칩 설계만 하는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의 대표적인 게 퀄컴이 있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만드는 퀄컴이 있고요. 그 유명한 GPU를 하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AMD가 있고요.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업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브로드컴도 있네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만 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1등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종의 파운드리에 해당되고요. 국내 아까 팹리스 업체 중에는 대표적으로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파운드리 업체는 DB 하이텍이 있고요. DB 하이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종의 국내 파운드리 업체고 글로벌로 파운드리 업체를 보면 이제 TSMC가 있고 그다음에 SMIC 이런 회사도 있고요. 중국계 회사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있고요. 미국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AI 관련돼서는 AI의 그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HBM 반도체고 소프트웨어 칩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인데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건데 직접적인 AI 수혜를 받을 회사들은 팹리스 회사들 중에 국내 회사들보다는 글로벌로 칩 설계를 하는 당연히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훨씬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는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미난 게 이제 그 반도체 관련돼서는 반도체는 투자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땅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에 공장이 있는데 더 여기서 캐파를 늘릴 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하긴 한데 AI 반도체 그 HBM 반도체가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쪽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선점 효과로 치고 가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9월 달에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늦어져서 11월 달에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11월 달도 지금 그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AI 반도체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 AI 반도체 관련된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보면 오히려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 투자하는 게 가장 AI 반도체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온디바이스 AI 먼저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온디바이스 AI는 하나의 전자기기에 이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 처리를 해는 그 클라우드라는 대규모 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AI 기능을 기기 자체에서 직접 구현하는 게 온디바이스 AI예요. 핵심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고 기기 자체가 직접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은 다 데이터나 소위 말하는 이 연산을 처리하는 연산 처리하는 거를 다 그 서버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 온 디바이스 AI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나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당연히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상당히 유리한 거죠.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는 스마트폰이 먼저 시도가 될 거고, 스마트폰 외에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바로 통화를 한 거를 뭐 직접 다른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위치인식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웨어러블이나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 작동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IoT나 그 웨어러블 기기에서 직접 그 처리를 하거나 제어하는 부분이 온디바이스 AI에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당연히 고성능의 저전력, 전력비가 낮은 고성능의 칩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성능의 저전력의 칩 설계를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온 디바이스 AI에도 퀄컴, AMD,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뭐 미디어텍까지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관련돼서 R&D 매출 비중을 봤더니 뭐 대략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이 소켓 관련된 테스트 소켓이나 이 리노픽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칩별로 커스터마이징 되는 회사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가장 뭐 많이 좀 강조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HPSP도 역시나 R&D 비중이 많은 고압소속 어닐링 장비 회사인데, HPSP도 당연히 HPSP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TSMC가 눈치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HPSP, 뭐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회사들 중에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는 협동로봇이고요. 협동로봇이 2027년까지 연간 35% 성장하니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대략 2030년까지 250조까지 확대된다고 하고, 협동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 시장보다는 뭐 다소 작은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로봇 시장, 제가 좋아하는 그 큐렉소라는 회사가 속한 수술 로봇 시장도 협동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평균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나만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그 공모가 26,000원 대비로는 뭐 5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하하시는 분은 숫자가 안 찍힌다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는 한 670억, 내년에 한 1200억 가까이 2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260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숫자가 안 찍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실 상대적으로 시총 대비 매출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 매출 포지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 표에는 네이버 금융에는 내년에 40억 적자라고 나왔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따르면 드디어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협동 로봇 시장에서 4위 정도 하는 굉장히 글로벌로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1등이 지금 미국 테라다인에 인수된 글로벌 1등 로봇 회사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뭐 압도적으로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밑단에 있는 2위의 환학이라든지 3위의 그 테크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특히 3위 회사랑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후 2, 3년 내에 두산 로보틱스가 대만의 테크맨 로봇을 제치고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 인건비가 계속 비싸지고 로봇의 한 대당 가격 자체가 많이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상당히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어떠한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조선, 반도체, 화학 어떤 업종을 무관하고 모든 물건을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핵심은 생산 원가 절감입니다. 생산 원가의 가장 큰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인간에 대한 그 단순 노동에 대한 그 단순 노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서비스용 로봇에 하루에 치킨을 뭐 100개 이상 튀겨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존엄성이나 인간에 대한 그 시대적 그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면서 단순 노동에서 점점 인간이 하는 부분이 점점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당장 사람 바로 옆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10%밖에 성장 안 하지만 협동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압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시장이 엄청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글로벌 4위 업체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차별화된 포인트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그 다트 쉬프트라는 그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그램을 플랫폼화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 코딩을 몰라도 와서 앱에 업로드해서 자유롭게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해서 그 자기네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최적화하게끔 그 설계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게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아까 환학이라든지 테크맨 로봇이랑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까지 강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H 시리즈입니다. 가바나중이라고 하는데 가바나중에 25kg 이상 무게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는데 25kg 이상을 가바나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H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만의 테크맨 로봇 포함해서 일본의 화나, 미국 테라다인에 인수한 유니버셜 로봇 1, 2, 3등 업체도 최대 지금 20kg까지 가바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최대 무게를 치는 H 시리즈가 글로벌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이 H 시리즈 같은 경우는 25kg 이상 가바나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H 시리즈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4배 이상 끌어올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70% 이상 육박하는데 이 해외 매출 포지션은 계속 커지면서 K-로봇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원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캐파가 지금 대략 2200대에서 당장 내년에 24년도에 4000대로 2배 이상 늘어나고요. 2026년 기준으로는 11,000대까지 다 캐파가 현재로서도 내년 기준으로도 캐파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서 이미 독일의 유럽 법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독일 외에도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해외 지금 판매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2026년까지 220개까지 판매 채널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또 재미난 게 과거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지니어들의 기술진이 상당 부분 두산 로보틱스에 합류해서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도 높였다고 보고 있고요. 한 3일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발표가 나왔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것도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관련돼서 이 협동 로봇 관련된 규제하는 부분을 규제를 혁신하고요. 협동 로봇 보급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4차 계획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